아침에 우리는 바티칸시티에 갔다. 바티칸시티는 이탈리아 로마 안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독립국가이며 인구 1000명, 면적 0.44제곱킬로미터로 전 세계 가톨릭 신도의 정신적인 구심점인 교황의 본거지이다. 1929년 2월 교황령에 의해 독립국가로 되었으며 바티칸 시국의 경비는 스위스 용병만 맡을 수 있다고 한다. 140여 명의 성인들이 맨 윗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타원형 열주들로 둘러싸인 산 피에트로 광장을 거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성당과 타원형의 열주들은 마치 예수님의 품을 연상케 하였다. 성 베드로 성당의 자리는 네로 황제의 원형 경기장이 있던 곳으로 성 베드로가 이곳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 후 324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성 베드로를 기리기 위해 이곳에 바실리카를 세우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성 베드로 성당의 내부는 그 장엄함과 화려함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수많은 조각들, 화려한 금장무늬, 대리석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놀라웠다. 성 베드로 성당 안에는 미켈란젤로의 걸작, 피에타상도 전시되어 있었다. 이 작품은 아들을 잃은 성모의 슬픔을 표현하는 경건한 작품이었다. 바티칸 박물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고고학적 소장품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중 최고의 걸작은 헬레니즘 조각의 대표작이라고도 하는 라오콘 군상이다. 기원후 1세기의 그리스 원작품으로 예술가 로디아게 산드로스와 그의 아들 아타나도로스, 폴리도로스가 조각하였는데 1506년 로마에서 발견되었고 미켈란젤로에 의해 복원되었다고 한다. 그리스인들의 트로이 목마 작전을 눈치챈 트로이의 사제 라오콘을 막기 위해 그리스의 수호 여신인 아테네는 뱀을 보내 라오콘과 두 아들을 물게 한다. 뱀으로부터 벗어나려 애쓰느라 긴장된 근육의 단단함과 뱀에게 물린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내적 고통도 묘사한 라오콘의 표정에 감동을 받았다는 미켈란젤로의 마음에 공감이 되었다. 바티칸 박물관을 관람하면서 또 마음에 남았던 것은 박물관 천장에 있는 부조와 같은 그림이었다. 처음에는 천장에 조각을 해놓은 것인 줄 알았는데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조각처럼 보이게 한 미술의 한 기법이라고 했다. 정말 옛 시대의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에 또 한 번 놀랐다. 이번에는 바티칸 궁전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을 보았다. 성경 이야기와 자신의 상상력을 토대로 그 힘들다는 천장 작업을 하면서 작품을 완성시킨 미켈란젤로가 대단하게 느껴졌다.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을 작업할 당시 작업 중 누구도, 심지어는 벽화를 의뢰했던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출입도 금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율리우스 2세가 그의 작업을 감상하다가 그만 들키게 되었다고 한다. 미켈란젤로는 화가 나서 교황에게 따지다가 밀어 넘어뜨리기까지 했고 작업을 중단하고 고향인 피렌체로 돌아가 버렸다. 율리우스 2세는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미켈란젤로에게 사과의 편지를 쓴다. 그제서야 미켈란젤로는 다시 시스티나 성당에 돌아와 벽화를 완성했다고 한다. 당시 율리우스 2세의 이와 같은 대범한 관용이 없었더라면 이 놀라운 대작은 미완성으로 남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 그림은 정말 명작이고 누구나 사진으로 간직하고 싶은 유명한 작품이지만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릴 경우 그림이 훼손될 수도 있고 그림을 찍으면 그림을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가이드의 말에 나는 사진을 찍지 않았지만 막상 천지창조방에 들어가 보니 많은 관광객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안타까웠다.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다들 그림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이. 점심을 먹고 나서는 로마의 콜로세움을 구경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로 로마의 상징이 되어버린 콜로세움은 고대 로마의 유적지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이탈리아에서는 콜로세오라고 한다고 한다. 외벽은 높이 48m로 4층이며 하단으로부터 도리스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의 원주가 아치를 끼고 늘어서 있다. 이 건물 내에서 엘리베이터도 작동했다고 하니 당시의 로마인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콜로세움은 로마가 4세기경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사용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지진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또 중세에는 큰 건물과 교회를 짓기 위한 채석장이 되면서 외벽이 많이 훼손되었다. 콜로세움의 외부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18세기 무렵 교황은 기독교의 박해를 기억하는 의미로 콜로세움을 재건축 없이 보존하라 하여 지금의 모습에 이르고 있다. 이 경기장에서 수천 회에 걸친 검투사 시합과 맹수들과 인간의 싸움, 모의해전 같은 대규모 전투 장면이 실현되었다. 콜로세움 옆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개선문이 있었다. 파리의 개선문이 바로 이 개선문을 본따 만든 것이라고 한다. 개선문을 지나 낮은 경사의 언덕을 지나면 바로 포로 로마노가 자리 잡고 있다. 포로 로마노는 고대 로마 생활의 중심지로서 캄피톨리오 언덕과 콜로세움 언덕 사이에 퍼져 있으며 10세기 동안이나 고대 로마의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다. 이곳에는 에밀리아 바실리카, 원로원, septimius 세베루스 개선문, 타블라리움, 사투르누스 신전, 팔리티노 언덕의 황제들의 국유적, 아라 로톤다, 안토니노와 파우스티나 신전, 베스타 신전 등의 모습이 남아있다. 조상이 남긴 유산을 소중히 잘 보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겨졌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쉽게 옛것에 대해 실증을 내고 너무나 쉽게 문화유산을 헐어버리는 것 같다. 다시 새롭게 단장한 광화문을 2009년에나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치르코 마시모 대경기장의 유적지였다. 고대 로마 때는 축구 대신 전차 경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당시에 웅장했던 구조물은 전혀 없고 빈터만 남아있고 유적은 아직 발굴하지 않고 묻혀있는 상태라고 한다. 2006년 월드컵에서 우승한 이탈리아 선수들이 이곳에서 개선 행렬을 했다고 하여 지금은 로마 시민들이 조깅이나 자전거를 타는 조용한 곳이 되었다고 한다. 유적지를 바라보니 그곳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이라는 것이 잘 느껴졌다. 이곳에서는 팔라티노 언덕에 세워졌던 로마 제국 황궁들의 유적을 볼 수 있었다. 영화 로마의 휴일로 유명해진 진실의 입도 구경했다. 이 진실의 입은 이탈리아 로마 중심부에 위치한 코스메딘 산타 마리아 델라 교회 입구의 벽면에 있는 대리석 가면으로 진실을 심판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얼굴 조각상이다. 로마 시대에는 가축 시장의 하수도 뚜껑으로 사용되었다고도 하는데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중세 때부터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사람을 신문할 때 신문을 받는 사람의 손을 입안에 넣고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손이 잘릴 것을 서약하게 한 데서 진실의 입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익살스럽고도 재밌는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구경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동전 던지기로 유명한 트레비 분수를 찾았다. 트레비 분수는 세 개의 길목이 만나는 삼거리여서 그렇게 불리게 되었는데 건축가 니콜라 살비의 1700년대 작품으로서 해마가 이끄는 마차를 탄 대양의 신 오체아노를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이 트레비 분수 역시 영화 로마의 휴일, 달콤한 인생 등으로 인해 불후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로마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은 로마를 떠나기 전에 분수를 등지고 분수대에 동전을 던지면 영원한 도시 로마의 물의 보호를 받고 로마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그래서 나도 로마에 또 오고 싶다는 생각에 동전 한 개를 뒤로 던지는 것으로 로마에 다시 올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트레비 분수 주변에는 유명한 아이스크림 전문점인 젤라또가 있었다. 우리 가족은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젤라또를 사 먹으며 로마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이날은 일명 나폴리, 폼페이, 소렌토, 일명 나폼소를 구경하는 날이었다. 우리는 일단 폼페이로 향하였는데 가는 길에 군대와 전차와 상인과 노예들이 다녔던 옛 로마의 길인 아피아 가도와 베수비오 산도 멀리서나마 볼 수 있었다. 폼페이는 화산 폭발로 인해 모든 것이 땅속에 묻혀버린 도시였다. 사르노강 포구와 바다 사이에 자리 잡은 폼페이는 지리적 특성으로 지중해를 지나던 항해가들이 즐겨 머물던 곳이다. 이런 이유로 오스키족이 기원전 8세기부터 폼페이에 정착해 처음으로 마을을 형성했다고 한다. 기원 후 79년 8월 24일 잠자던 베수비오 화산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폼페이는 순식간에 잿더미에 묻히게 되었다. 3만 명이 넘는 폼페이 인구가 6미터가 넘는 잿더미에 파묻혀 죽음의 도시로 변했는데 1700년대 중반의 발굴 작업으로 폼페이는 기적적으로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지형적인 특성과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에 건립된 건축물들이 남아있어 불규칙한 도시구조를 갖고 있으며 집집마다 번지수가 매겨져 있다. 또 땅에는 야광석이 박혀 있어 밤중에도 길을 잘 분간할 수 있게 하였고 인도인지 차도인지 분간하기 위한 돌도 자리 잡고 있었다. 빵을 구워내던 화덕을 모아 빵가게였음을 알 수 있는 유적도 있었고 수도가, 당시의 자가용이었던 말들이 대기할 수 있었던 주차장과도 같은 곳, 목욕탕, 여관, 원형극장 등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원형극장은 소리의 울림을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지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폼페이에서 점심으로 맛있는 피자를 먹고 우리는 소렌토로 향하였다. 소렌토는 작은 항구였지만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돌아오라 소렌토로 라는 노래로도 유명한 소렌토. 여기서 우리는 배를 타고 아름다운 섬, 카프리 섬으로 향하였다. 소렌토로 가는 배 위에서 베수비오 산을 더욱 가까이 볼 수 있었다. 예전에는 활화산으로서 마을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주었던 산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평온하게 보이는 아름다운 산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40여 분 뒤에 카프리에 도착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섬에 지나지 않는 모습이라 처음에는 카프리 섬에 도착해서 어안이 벙벙했었다. 하지만 미니버스를 타고 구불구불 좁은 언덕 위로 점점 올라가자 카프리 섬만의 아름다운 바닷빛깔과 풍경을 볼 수 있었다. 그냥 시골 동네에 불과해 보이는 카프리 섬은 영국의 찰스 왕태자와 다이애나 스펜서가 신혼여행을 왔을 정도로 그 아름다운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 올리브 나무가 자라고 있는 남국의 정취가 느껴지는 매우 아름다운 섬이었다. 우리가 갔을 시기에는 케이블카가 운행하고 있지 않아서 아쉽게도 아나카프리에는 가보지 못했고 바닷가에서 고운 조약돌을 주우며 우리만의 추억을 만들다가 우리는 다시 배를 타고 나폴리 항구를 향했다.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인 나폴리 항구는 저녁 무렵이라서 그런지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다. 낮에는 정말 지저분해 보이는 곳이라고 하던데 밤에 봐서인지 항구의 야경이 너무나 멋졌다. 나폴리 항구에 있는 누오보 성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 가족은 가족사진을 찍고 로마의 호텔로 다시 돌아왔다.